이 천박한 촌년이 한 음식을 어떻게 입에 대니? 시어머니가 새벽까지 차린 제 명절상을 내려다보며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식탁보 끝을 두 손으로 있는 힘껏 잡아당겨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과장창, 어머님, 오늘이 제가 차리는 마지막 상이 될 거예요. 그날 시어머니는 몰랐을 거예요. 바로 그 천박하다던 며느리 앞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무릎을 꿇을 날이 오리란 것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명절 아침 7시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허리를 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새벽 4시부터 다듬은 나물이 큰 채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강원도 산골에서 친정아버지가 직접 캐 보내주신 도라지, 어머니가 밭에서 거둔 시금치, 산에서 따 말린 취나물까지. 손끝마다 흙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제 이름은 유진아, 32살. 농산물 직거래와 프리미엄 반찬을 다루는 작은 스타트업 대표로 일하고 있죠.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흙을 만지며 자랐고 대학 진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만큼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출신을 물어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가장 떳떳하다는 것을 부모님 등을 보며 배웠으니까요. 털털한 성격이지만 제 일과 제 가족을 함부로 깎아내리는 말 앞에서는 절대 웃어넘기지 않습니다. 남편 이도훈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밤새 한숨도 못 자서 어떡해. 아이고, 짜내라. 좀 앉아서 쉬어. 응? 제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도훈을 올려다보고 웃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오시기 전에 얼른 전 부쳐놔야지. 안 그러면 또 불호령 떨어지시잖아. 도훈이 채반 위 나물을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 입에 넣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입에서 살살 녹네. 장모님이 보내주신 거야? 응. 아버지가 새벽 이슬 맞으면서 직접 캐오신 거야. 당신 입에 들어간다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며칠 동안 택배 상자만 끌어안고 계셨대.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콧등이 시큰해져 얼른 가스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뵙던 날이 떠올랐던 건 도라지를 데치던 김이 얼굴을 덮친 순간이었습니다. 3년 전 봄 도훈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시댁으로 데려갔던 그날이었죠. 서울 한복판의 오래된 아파트 거실은 번쩍이는 자개장과 금색 액자로 빼곡했습니다. 저는 새로 산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친정 어머니가 손수 띄운 청국장 한 단지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거기 앉아라. 그래, 너 촌 어디서 올라왔다고 했지? 강원도 평창에서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농사 지으시고요.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찻잔을 받침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농사? 강원도 첩첩산중 산골짜기에서 농사? 시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코끝에 가져다 대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아유, 어쩐지. 아까 들어올 때부터 퀴퀴한 흙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니. 도훈아, 너는 널린 게 서울 아가씨들인데 어쩌자고 저런 촌뜨기를 데려왔니? 도훈이 당황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애 앞에서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난해 아버님이 직접 띄워서 보내주신 귀한 청국장 가져왔어요. 시어머니가 청국장 단지를 손가락 끝으로 슬쩍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당장 치워라. 그 꼬랑내 나는 걸 왜 거실에 둬?
나 평생 서울 살면서 그런 더러운 건 입에 대본 적도 없다. 당장 내다버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으로 겨우 표정을 지켰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제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예, 너 솔직히 말해봐. 쥐뿔도 없는 게 우리 도훈이 돈 보고 찰싹 달라붙은 거 아니니? 어머님, 그런 거 아닙니다. 저 도훈 씨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 하나 보고 만나는 겁니다. 성실? 다정? 하이고 기가 막혀서. 그거 다 너같이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총것들이 남자 꼬실 때 하는 핑계 아니니? 도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얼른 진아한테 사과하세요. 뭐 사과? 내가 왜? 틀린 말 했니? 촌년을 촌년이라 그러지. 그럼 뭐라 그러니? 저는 도훈의 팔을 살며시 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도훈은 운전대를 잡고 울먹였고 저는 도훈의 손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도훈의 그 다정한 눈빛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라면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열리실 거라 믿었으니까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길게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아유 허리야. 명절이라고 똥차들이 다 기어나왔나? 길바닥이 왜 이렇게 막혀? 예, 도훈아. 내 아들 어디 있니? 도훈이 양복 매무새를 정리하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고생하셨네요. 얼른 들어오세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차 막히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시어머니가 신발을 벗으며 거실 식탁 쪽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정성 들여 차려낸 제사상을 한참 내려다보던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죠. 아이고, 이게 대체 다 뭐니? 밥상 꼬라지하고는. 어머님, 이번엔 친정에서 보내주신 좋은 재료들로 한번 차려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직접 캐신 도라지랑 취나물이 정말 연하고 좋아서.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시끄럽다. 뭐 강원도 총구석에서 보낸 거라고? 아유 어쩐지. 아까 대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구역질 나는 흙비린내가 진동을 하더라니.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명절 아침부터 또 왜 이러세요? 진아가 잠도 못 자고 밤새 정성껏 차린 상이에요. 밤새 차리면 뭐해? 태생이 천박한 촌년이 조물딱거린 음식인데. 아무리 지지고 볶아봐라. 그 천한 총구석 냄새가 빠지나? 아유, 더러워 죽겠네. 저는 식탁 모서리를 짚은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가슴을 위국 끓는 소리만 윙윙 울렸죠.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집어 나물 한 가닥을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꼬라지 좀 봐라. 소나 먹는 밭두렁 풀떼기를 그냥 득득 뜯어다 올린 거 아니니? 도대체 친정 부모가 뭘 가르쳐서 보냈길래 제사상에 이딴 쓰레기를 올려. 어머님,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저 욕하시는 건 참아도 우리 부모님 욕은 입에 담지 마세요. 어머머, 얘 눈깔 뜨는 것 좀 봐라. 내가 틀린 말 했니? 무식한 농사꾼 집구석. 딸년이 농사꾼 딸이지. 뭐 잘난 게 있다고 대들어. 도훈아, 너는 창피하지도 않니? 이딴 개밥 같은 상을 어디 가서 제사상이라고 내놓을래? 도훈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식탁 위 청국장 뚝배기와 나물 그릇들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다듬던 어머니의 굽은 손이 보이는 것 같았죠. 딸내미 시댁에서 면이 서야 한다며 가장 좋은 것만 골라 박스에 담던 아버지의 거친 손도요. 저는 식탁 끝을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뱉으신 말씀 거두시고 우리 부모님께 사과하세요. 제 음식 쓰레기 취급하는 건 참아도 피땀 흘려 키워주신 내 부모님 모욕하는 건 절대 못 참습니다. 사과하세요. 뭐 사과? 이 맹랑한 년이 지금 누구한테 삿대질이야. 근본도 없는 촌년이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저는 식탁보 끝을 그대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릇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거실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나물이 카펫 위에 흩어졌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엄마야. 이 미친년. 너 지금 돌았니? 도훈아, 내 마누라 미친 거 좀 봐라. 시어미 죽일 작정이네 저거. 도훈이 입을 벌린 채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풀어 식탁 위에 곱게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님, 저보고 천박한 촌년이라고 하셨죠? 진짜 천박한 게 뭔지 앞으로 똑똑히 지켜보세요. 이 집구석에서 제가 밥상 차리는 일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떨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멋이 어째? 너 2년 당장 거기 안 서. 내가 이 문 밖을 나가면 다시는 이 집구석에 발도 못 들릴 줄 알아. 안 서 못해.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 하나만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훈이 뒤따라오며 제 손목을 잡았죠. 진아야, 여보, 욱하지 말고 제발 참아. 응? 어머님이 말실수하신 거야. 일단 화 풀고 이야기 좀 하자, 진아야. 저는 도훈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도훈 씨, 이거 나. 오늘은 잡지 마. 나 당신 어머니랑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으니까.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대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명절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차창 너머로 가라앉아 있었죠.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친정 어머니가 보내신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흉 잡히지 말고 어른 말씀 잘 들으라는 짧고 다정한 글이었죠. 그 문장을 들여다보는데 눈물이 한 방울씩 핸드폰 액정 위로 떨어졌습니다. 새벽까지 도라지를 다듬던 어머니의 굽은 손가락이 자꾸 떠올라 어깨가 들썩였죠. 얼마나 울었을까.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훈이 외투도 걸치지 못한 채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도훈이 조수석에 털썩 앉았습니다. 진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훈아, 나 지금 아무 말도 못 듣겠어. 알아. 아는데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나이 드신 분이라 표현이 거칠어서. 표현이 거친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 욕했잖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훈이 제 손을 잡으려 하는데 그때 도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액정에 떠오른 이름을 본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도훈이 잠깐 머뭇거리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째지는 목소리가 차 안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이놈아, 너 어디서 마누라 편들고 있니? 당장 들어와.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내가 그러니까 전현희 시어미 머리 위에 올라타지. 당장 들어오라니까. 도훈이 운전대 위 제 손을 흘끔거리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아부터 달래고 들어갈게요. 달래긴 누굴 달래? 너 이놈아, 어미가 우선이지 마누라가 우선이야. 도훈이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듣기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훈이 한참 동안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옆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아. 응.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안 하시면 나 그 집 다시 안 가.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아야,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어떻게든 어머니 설득해 볼게. 설득이 아니라 사과를 받아야 해. 그것도 우리 부모님께. 그건. 도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망설임이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죠. 저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려. 나 좀 혼자 있을게. 진아야. 내려, 도훈아. 도훈이 무거운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도훈의 뒷모습이 작아지는 동안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핸들만 붙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잠겨 있었습니다. 진아야, 너 시어머님하고 무슨 일 있었니?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누가 뭐라 그래? 오늘 낮에 사돈어른이 전화하셨더라. 뭐라고? 딸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시어미한테 그렇게 대드냐고. 농사꾼 집안이라 별 수 없다고.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너는 우리 자랑이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진아야, 엄마는 괜찮은데 아빠가 그 전화 받고 마당에 한참 앉아 계셨어.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아오신 아버지가 딸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마당에 앉아 계셨다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살, 어머니의 갈라진 손등, 새벽 5시부터 들리던 트랙터 소리.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한마디로 천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분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사 일정표를 펼치고 미루어 두었던 신규 거래처 미팅을 모두 앞당겨 잡았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 책상 앞에서 저는 거래 명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백화점 식품 코너 담당자가 갑자기 미팅을 취소했다는 메시지였죠. 연달아 두 곳의 납품처에서 같은 통보가 왔습니다. 직원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상해요. 갑자기 왜 다들? 민지 씨, 거래처 담당자분께 전화 한번 넣어줄 수 있어요. 네, 해볼게요. 민지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말해봐요. 누가 그쪽 본부장님께 우리 회사 식자재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고 제보를 했대요. 그것도 대표님이 시댁에서 사고치고 도망 나온 사람이라고. 저는 펜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죠. 민지가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누가 그런 짓을. 민지 씨, 일단 미팅 잡힌 곳들 자료 다시 정리해줘요. 내가 직접 가서 설명할게.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도훈에게 이 일을 알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휘청이던 도훈의 얼굴이 떠올라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대신 친정에 전화를 걸어
평소처럼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같이 따뜻했지만 그 끝이 살짝 가라앉아 있는 것을 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도훈이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아야, 어머니가 자꾸 너 만나서 사과받겠다고 해.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도훈아, 어머님이 우리 거래처에 무슨 말 하셨는지 알아?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거래처 3군데가 한꺼번에 끊겼어. 누가 우리 회사 위생 문제로 험담을 흘렸대. 진아야, 어머니가 설마가 사람 잡지. 도훈아, 나 이번엔 정말 안 봐줘. 도훈이 식탁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 침실 문을 닫았죠.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끈을 풀고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흔들리는 빛은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친정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챙겨주신 작은 손수건을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손수건 끝에는 어머니가 직접 수놓은 작은 들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회사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던 손이 멈췄습니다. 이번 달 직원 월급과 농가 정산금을 빼고 나면 다음 달 임대료를 낼 돈도 빠듯한 상황이었죠. 거래처 3곳이 연달아 끊기고 새로 잡은 미팅마저 핑계를 대며 줄줄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린 오후, 저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한참 동안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죠. 대표님, 백 회장님이 오셨어요. 백 회장님이 누구?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 한 분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코트에 갈색 중절모를 든 채 눈빛이 송곳처럼 매서운 분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유 대표, 백승호라고 하네. 미리 연락 못하고 와서 미안하구먼. 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형 식품 그룹의 회장이었으니까요. 회장님, 갑자기 어떻게? 안치. 자네 회사 식재료가 입소문이 나서 와봤어. 백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라 미리 말해두지. 다음 주 수요일에 자네가 직접 차린 한 끼를 먹어보고 싶네. 재료부터 조리까지 다 자네 손으로. 수요일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촉박해야 진짜가 보이지. 못하겠나?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회장님. 우리 부모님이 키우신 재료로 정성껏 차려드릴게요. 백 회장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좋아. 기대하지. 다음 날 오후 사무실 앞 복도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옆에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두른 젊은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죠. 시어머니가 사무실 유리문을 거침없이 열어젖혔습니다. 얘야, 너 백 회장님 만났다며. 어디서 그런 큰 자리를 너 같은 게 감당해. 저는 책상 뒤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못 올 때를 왔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강 사장님 댁 따님이야. 도훈이한테 어울리는 사람이지. 옆에 선 여자가 손가방을 매만지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세린이라고 해요. 저는 강세린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백 회장님 자리에 우리 세린이 좀 데려가라. 너 혼자 가면 망신만 사고 올 거 아니니. 어머님, 왜? 내가 틀린 말했니? 너 같은 농사꾼 딸이 그런 어른 앞에서 뭘 한다고. 강세린이 손가락 끝으로
책상 위 명함을 슬쩍 밀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그 자리 저한테 양보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백 회장님이랑 저희 아버지가 좀 아시는 사이거든요. 강세린 씨, 죄송하지만 그 자리는 회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부탁하신 자리예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한 끼 드시고 나면 끝인데. 저는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일하는 곳까지 오셔서 이러시는 거 곤란해요.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어른한테 나가라 말아야.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도훈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급히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죠. 도훈의 얼굴이 시어머니와 강세린 그리고 저를 차례로 훑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훈아, 잘 왔다. 이 사람이 강세린이야, 너. 어머니. 도훈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흠칫 어깨를 움츠릴 정도였죠.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 편만 들었던 거 진아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일이에요. 진아 회사까지 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놈아, 내가 너 잘 되라고. 진아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부터 진아 일에 한 번만 더 끼어드시면 저 어머니 아들 안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개졌다 하얘졌다 했습니다. 너 이놈이 어미한테. 강세린 씨, 같이 나가주세요. 두 번 말 안 합니다. 도훈이 사무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강세린이 입술을 비죽이며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죠. 문이 닫히고 도훈이 제 책상 앞에 다가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아야, 미안해.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도훈아, 이제 어머니 일은 내가 다 막을게. 너는 백 회장님 자리만 생각해. 저는 도훈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수요일 새벽 저는 친정에서 보내준 식재료를 챙기러 회사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갓 도착한 산나물과 토종닭, 직접 담근 된장 단지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창고 문을 열자마자 코끝에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기 차단기 쪽으로 달려가 보니 메인 스위치가 아래로 꺾여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내려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냉장 보관함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미지근한 공기와 함께 상해버린 나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새벽까지 푸르렀던 취나물은 누렇게 시들었고 된장 단지 표면에는 허연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토종닭은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려 휴대폰을 쥐고 있기조차 힘들었죠. 그때 창고 계단 위에서 도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아야, 진아야, 어디 있어? 도훈아, 여기 있어. 도훈이 계단을 뛰어내려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해버린 식재료들을 본 도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누가 차단기를 내렸어?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어머니야. 어머니밖에 없어. 도훈이 주먹을 떨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도훈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백 회장과의 약속은 정오였죠. 7시간 남짓. 저는 떨리는 숨을 천천히 가다듬으며 도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차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아야, 내가 강원도 다녀올게. 도훈아, 거기 왕복만 5시간이야. 못 맞춰. 맞춰. 무조건 맞춰. 도훈이 외투를 걸치며 창고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 먼저 드릴게. 조심히 가, 도훈아. 차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마당에 계셨죠. 저는 짧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아버지가 헛기침을 한번 하시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아야, 걱정 마. 밝은 새벽에 잡아둘 테니까. 나물은 아빠가 어제 손질해 놓은 거 있다. 아빠 미안해. 이런 일로. 미안은 무슨. 사위 오면 바로 보낼 테니까 너는 부엌이나 정리하고 있어라. 전화를 끊고 저는 창고 바닥에 흩어진 상한 재료들을 비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누런 잎사귀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저는 입을 꽉 다물고 정리만 계속했죠. 분노에 휘둘릴 시간조차 아까웠으니까요. 오전 11시 40분 사무실 주차장으로 트럭 한 대가 거칠게 들어섰습니다. 도훈이 운전석에서 뛰어내리고 조수석에서는 아버지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내려오셨죠.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차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빠, 진아야, 늦지 않았지. 아버지가 흙 묻은 손으로 제 어깨를 2번 토닥였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갓 뽑은 무와 배추, 자루에 담긴 산나물, 그리고 신문지에 곱게 쌓인 토종닭 2마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훈이 짐을 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아야, 아버님이 새벽 내내 밭에서. 도훈아, 그만. 일단 들어가자. 저는 아버지의 흙 묻은 손을 꼭 잡았다가 놓고 재료들을 안고 사무실 시연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정오 15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죠. 가스불을 올리고 물을 씻는 동안 등 뒤로 백 회장이 들어서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부엌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제 손끝만 응시하셨습니다. 저는 토종닭을 깊은 솥에 넣고 무 한 토막과 마늘 몇 알만 던져 넣었습니다. 산나물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들기름과 천일염으로만 무쳤죠. 화려한 양념도 색을 내는 고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료 본연의 맛만 살리는 것이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부엌 안에는 닭 끓는 냄새와 들기름 향, 그리고 갓 무친 산나물의 풋풋한 풀 냄새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밥상을 회장님 앞에 차리고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변변치 못하지만 드셔보세요. 백 회장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은 회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계셨죠. 저는 숨을 죽이고 회장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더니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넓은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어디 입에 안 맞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이 얼굴에서 손을 떼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 보셨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어려 있었죠. 유 대표, 자네 이 닭 어디 닭이야? 강원도 평창, 저희 아버지가 키우신 토종닭이에요. 그 무는 같은 밭에서 오늘 새벽에 뽑아온 거예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여셨죠. 내 어머니가 옛날에 이런 닭국을 끓여주셨어. 양념 하나 없이 무하고 소금만 넣은 거. 나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줄 알았는데.
회장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40년 동안 그 맛을 못 찾았어. 비싼 데 다 다녀봐도 없더라고. 그런데 자네 솥에서 그 냄새가 나.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이 자세를 바로 하시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유 대표, 우리 그룹 전 매장에 자네 회사 식재료 독점으로 넣자. 계약 조건은 자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지. 회장님, 그건 너무 과한 게 아니야. 진짜를 만났을 때 안 잡으면 그게 미련한 거지. 부엌 입구에 서 있던 도훈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회장님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백 회장과의 계약 소식은 사흘이 채 지나기 전에 업계 전체로 퍼졌습니다. 끊겼던 거래처 담당자들이 사과의 전화를 걸어왔고 새로운 백화점과 호텔에서도 미팅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하루 종일 울리는 동안 도훈은 본인 회사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 옆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진아야, 영업은 내가 맡을게. 너는 재료하고 맛에만 집중해. 도훈아, 정말 괜찮겠어. 다니던 회사 미련 없어. 미련은 우리 회사가 더 잘 될 거잖아. 도훈이 새 명함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회사 이름 아래에 영업본부장 이도훈이라는 글자가 단정하게 박혀 있었죠. 저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 책상 위 액자에 끼워 넣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본부장님, 잘 부탁드려요. 민지 씨, 우리 잘해봅시다. 부엌 안이 모처럼 환한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1층 로비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세린이 경비원의 팔을 뿌리치며 사무실 쪽으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죠. 저는 도훈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강세린의 얼굴은 며칠 새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이도훈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도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세린 씨, 더 이상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가족이라니. 도훈 씨 어머님이 저랑 도훈 씨 자리 만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우리 어머니 일방적인 생각이고요. 강세린이 입술을 떨며 가방끈을 움켜쥐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업, 백 회장님 때문에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죠. 저는 강세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눈빛은 분노보다 두려움에 더 가깝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강세린 씨, 댁의 일은 댁에서 해결하셔야 해요. 저희 시어머님께도 마찬가지고요. 강세린이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도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도훈이 제 손을 마주쥐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진아야, 이제 시작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사무실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한 칸 한 칸이 단단하게 발을 받쳐주는 느낌이었죠. 백화점 식품관 한가운데 우리 회사 팝업 스토어 앞으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매장 앞에 세워둔 입간판에는 평창에서 온 오늘의 한 끼라는 문구가 단정하게 박혀 있었죠. 직원들이 분주하게 반찬을 포장하고 시식 코너 앞에서는 손님들이 한 입씩 맛을 보고는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매장 한쪽 구석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백 회장과의 계약이 알려진 지 2달, 우리 브랜드는 어느새 프리미엄 자연식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있었죠. 도훈이 매장 뒤편에서 박스를 옮기다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아야, 오늘 오픈한 지 2시간 만에 준비한 거 다 나갔어. 2시간 만에. 진짜야. 본사에서 물량 더 보내달라고 난리야.
저는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흘린 땀이 비로소 형체를 갖춰가는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웠죠. 그때 매장 입구 쪽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경제 잡지 기자가 약속한 인터뷰 시간이 다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풀고 머리카락을 한 번 정도 난 뒤 매장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유 대표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한 비결이 뭘까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흙에서 키워내신 그대로를 손님 식탁에 올린 것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강원도 산골 출신 스토리에 감동하고 계세요. 감동까지요. 부끄럽습니다. 다만 어디서 나고 자랐든 정직하게 일한 사람의 결과물은 결국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옆에 서 있던 도훈이 흐뭇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카메라가 거두어진 뒤 도훈이 슬쩍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대표님, 멋있으셨습니다. 놀리지 마, 도훈아. 그 주 토요일 저는 친정 부모님을 서울로 모셨습니다. 도훈이 직접 운전해 강원도까지 다녀왔고 부모님은 평생 처음 입어보는 한복 차림으로 서울 한복판의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하셨죠. 아버지는 어색한 듯 옷깃을 자꾸 매만지셨고 어머니는 식탁보 위 잔잔한 무늬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웃으셨습니다. 진아야, 아빠는 이런 데 처음이다. 아빠,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드시면 돼. 이렇게 비싼 데를 우리가 와도 되는 거니? 엄마, 내가 번 돈으로 모시는 거잖아. 마음껏 드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2개 꺼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께, 하나는 어머니께 내밀었죠. 이게 다 뭐야? 열어봐, 엄마.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손목 시계가 벨벳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아버지의 상자에는 같은 디자인의 남성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가리고 한참 동안 시계만 들여다보셨습니다. 진아야, 이런 거 안 사도 되는데. 엄마, 평생 흙만 만지신 손에 한 번쯤은 빛나는 거 채워드리고 싶었어. 저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목을 잡고 직접 시계를 채워드렸습니다. 가죽줄이 어머니의 가는 손목에 닿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도 모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셨죠. 아빠, 왜 아무 말 안 해? 진아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로 손을 뻗어 2분의 손을 한꺼번에 마주 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손바닥에 닿는 그 감촉이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죠. 도훈이 옆에서 조용히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진아 옆에서 평생 잘하겠습니다. 이서방, 우리 진아 잘 부탁하네. 아버지가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동안 저는 오래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가 사는 동네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며칠 뒤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죠. 시어머니가 다니는 사우나에서 친구분 한 분이 신문에 실린 제 사진을 들이밀며 물었다고 합니다. 애기 엄마, 이거 너네 며느리 아니니? 대박 났더라.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가 결국 자존심에 못 이겨 입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 며느리지. 내가 처음부터 알아보고 드렸잖니. 어머나 어쩜. 사람 볼 줄 아네. 내가 강원도 산골까지 가서 직접 데려왔어. 흙에서 자란 애가 진국이라니까. 도훈이 그 이야기를 전하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아야, 어머니가 진짜 자기가 너 키워준 줄 알고 다니셔.
도훈아, 신경 쓰지 마. 어머님 자존심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근데 그 자존심이 또 어디서 사고 칠까봐 걱정이야. 저는 도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회사는 한 달 사이에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우리 부부는 강남의 새 사무실로 입성했습니다. 높은 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밤은 한때 저를 차갑게 밀어내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반짝였습니다. 새 사무실 첫 출근 날 저녁, 도훈이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진아야, 오늘 하루만은 일 좀 내려놓자. 좋아. 그러자. 샴페인 잔에 거품이 차오르는 동안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훈이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진아야. 왜? 진짜 미안했어. 그때 차 안에서 어머니 전화 한 통에 쩔쩔매던 거. 도훈아,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아니, 한 번은 제대로 말하고 싶어. 끝까지 믿어줘서 고맙다, 진아야. 저는 도훈의 잔에 제 잔을 가만히 부딪혔습니다. 유리잔이 부딪는 맑은 소리가 사무실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강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너머 어딘가에 시어머니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도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그쪽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다시 도훈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입가에 떠오른 미소가 오래 가시지 않았죠. 도훈아, 우리 잘 살자. 응, 진짜 잘 살자, 진아야. 도훈이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포개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오랜 겨울 끝에 만난 봄볕처럼 따뜻했습니다. 새 사무실 한쪽 벽에 우리 회사 첫 해외 수출 계약서가 액자에 담겨 걸렸습니다. 도훈이 그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책상 위에 쌓인 결제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고 있었죠. 직원도 어느새 20명이 넘었고 새 농가 계약도 매주 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 이름으로 시골 학교의 작은 급식 후원을 시작했는데 그 기사가 신문에 짧게 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도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훈이 전화를 받으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빛이 빠르게 굳어가는 것이 보였죠. 누구야, 도훈아? 도훈이 한 손으로 수화기를 가린 채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님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도훈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훈이 한참을 듣기만 하다가 짧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끄는 도훈이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짚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뭐? 어머니가 사고를 치셨어. 큰 사고를. 도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도훈아. 일단 병원부터 가.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시어머니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앉아 있었죠. 화려한 모피 코트는 어디에도 없었고 평소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청가방 하나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훈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도훈의 팔을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도훈아, 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다 잘못됐어. 투자라니? 얼마요? 내 아버지 퇴직금, 집 담보대출까지. 도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런 권유를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강세린이 엄마가 좋은 자리가 있다고.
강세린이요. 강세린이 어머니요. 몇 달이면 2배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도훈아, 엄마가 너 결혼시킬 때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도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환자실 자동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도훈을 불렀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큰 충격으로 혈관이 막혔고 곧 수술을 해야 하며 비용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였죠. 도훈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복도 의자에 무너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도훈이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진아야, 미안해. 이런 일까지 너한테. 도훈아, 일단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적금 깨고 회사 명함 들고 은행 가볼게. 너한테는 절대 안 빌릴 거야. 도훈아, 진아야, 이건 우리 어머니 일이야. 내가 책임질게. 저는 도훈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죠. 도훈이 한참 뒤에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사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시댁 아파트로 몰려와 현관문에 빨간 종이를 붙였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자랑하던 사우나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죠. 도훈이 어느 날 밤늦게 들어와 식탁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아야, 어머니가 오늘 내 친구 민혁이한테 전화하셨대. 민혁 씨한테. 왜? 돈 좀 빌려달라고. 세상에. 민혁이가 나한테 조심스럽게 전화로 알려줬어. 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으셨다더라. 도훈이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도훈의 등에 손을 얹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도훈아, 어머님한테 한번 만나서 말씀드려. 더는 그렇게 다니시지 말라고. 말한다고 들으실 분이 아니잖아, 진아야. 도훈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불과 사흘 뒤 결국 제 사무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수요일 오후 안내 데스크에서 다급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대표님, 시어머님이라고 하시면서 막무가내로 올라오고 계세요. 민지 씨, 일단 회의실로 안내해줘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젖은 머리카락을 손등으로 쓸어 넘기며 서 있었죠. 가방끈을 움켜쥔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앉기는 무슨. 너 한 가지만 물어보자. 시어머니가 의자에 손을 짚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시아버지 수술비 내가 안 낸다고. 어머님, 도훈이가 내고 있어요. 도훈이가 무슨 돈이 있어. 너는 매일 신문에 기부한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시부모는 죽어나가도 모른 척이니. 어머님, 며느리가 시부모 살리는 게 도리지. 어디서 배워먹은 도리가 그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회의실 유리벽을 타고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밖에서 직원들이 흘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죠. 저는 회의실 문을 조용히 닫고 시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돌이라는 말씀이요. 그 돌이 제가 명절 아침에 새벽까지 상 차리던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이 보내주신 재료 두고 천박하다고 하셨던 그날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도리가 그거였어요. 예, 그건 옛날 얘기고.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우리 회사 거래처에 험담 흘리신 거, 창고 차단기 내리신 거, 강세린 씨 데려와서 도훈이 옆자리 만드시려 했던 거. 다 옛날 얘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가 다시 핏기가 가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어미한테. 어머님, 돌아가세요. 시아버님 수술비는 도훈이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 이상은 저도 도훈이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회의실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너 2년 내가 너 그냥 안 놔둔다. 저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민지 씨, 경비실에 연락해 주세요. 손님 한 분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시어미를 경비원한테 끌어내라고. 손님으로 들어오셨으니 손님으로 나가셔야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비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휘두르며 발버둥 쳤지만 결국 양쪽 팔이 잡힌 채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길게 이어졌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사무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저는 회의실 의자에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 곳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빗줄기가 한층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무실에서 쫓겨난 다음 날 저녁 도훈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처 찜질방 주인이라고 했죠. 며칠 동안 같은 손님이 매일 밤 와서 새우잠을 자고 가더니 오늘 아침에 사물함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훈이 그 자리에서 신발을 깨어 신었습니다. 진아야, 나 잠깐만 다녀올게. 같이 가, 도훈아. 아니야, 너는 회사 일 봐. 도훈아, 같이 가. 저는 외투를 챙겨 도훈을 따라 나섰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운 시어머니는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살이 빠져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라며 며칠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훈이 수납 창구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아야, 이거는 내가 내. 도훈아, 그건 그렇게 해. 근데 이번까지야. 알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도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응급실 침대 옆에 서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 마른 침이 허옇게 굳어 있었고 손등에는 푸른 멍 자국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한때 모피 코트 안에 명품 가방을 끼고 다니던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죠. 가만히 침대 머리맡에 놓인 청가방을 보았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실밥이 풀린 그 가방이 시어머니가 평생 매달려온 허영의 끝자락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의식을 회복한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도훈이 병실로 들어가 자초지종을 천천히 말씀드리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자판기 커피를 손에 쥐고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가 떠밀리듯 나왔습니다. 안에서 시아버님의 호통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당신 평생 분에 넘치는 짓만 하더니 기어이 사람 잡았어.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는 못 산다. 시어머니가 병실 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가만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도훈이 잠시 뒤 병실에서 나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죠. 어머니, 일단 좀 앉으세요. 도훈아, 내 아버지가 이혼하자신다. 어머니,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도훈이 그 옆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서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어느새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비는 그날 밤부터 사흘 내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1층 로비 청소를 마치고 막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참이었죠. 유리문 너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한 발 다가갔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옷자락 끝에 흙탕물이 잔뜩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짚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오려는 것을 저는 손짓으로 만류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흙탕물이 동그란 자국을 남겼죠. 진아야. 평소에 호통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품이 다 빠진 갈라지고 메마른 목소리였죠. 어머님,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 못 일어난다, 진아야.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바지 자락 끝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진짜 미쳤었어. 어머님, 천박한 건 너가 아니라 나였어. 평생 서울에서 살았다는 그 하나로 사람을 그렇게 짓밟았다. 내 부모님 땀을, 그 귀한 걸 내가. 시어머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빗물 자국이 점점 넓어졌죠. 내가 잘못했다. 진아야, 정말 잘못했어. 내 부모님께도 너한테도.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시어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명절 아침 제 어머니가 새벽부터 다듬어 보낸 도라지를 흙발로 짓밟듯 모욕하던 그 손이 지금 제 바지 자락을 붙들고 있었죠. 그날의 식탁 모서리를 부여잡던 제 손끝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진아야, 한 번만 살려다오. 내 시아버지 수술비만이라도. 어머님, 일단 일어나서 의자에 앉으세요. 그 자세로는 말씀 못 드려요. 저는 경비원에게 손짓해 마른 수건 한 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건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무릎을 펴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의자에 앉을 때까지 옆에 서서 기다렸죠. 로비 한쪽 응접 의자에 시어머니가 등을 굽힌 채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죠.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말해라. 다 받아주마. 명절 아침에 우리 친정 부모님이 보내주신 그 나물 보시고 천박하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기억난다. 한자도 빠짐없이 기억난다.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날 마당에 한참을 앉아 계셨대요. 평생 흙만 만지신 분이요. 진아야, 사람의 땀을 비웃은 대가가 어떤 건지 어머님이 지금 다 겪고 계세요. 저는 그 이상은 더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데 그 안에는 더 이상 호통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머님, 시아버님 수술비 제가 빌려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진아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빌려드리는 거예요. 차용증 쓰시고 매달 형편 되시는 만큼만 갚으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단 빚쟁이들 정리는 어머님이 직접 하셔야 해요. 일하셔서 한 푼씩 갚으세요. 그게 어머님이 사람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에요.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아 제 손을 잡으려다 흙이 묻은 손이 부끄러운 듯 다시 거두었습니다. 진아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어머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우리 친정 부모님께는 직접 사과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마, 무릎 꿇고라도 할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비원에게 우산 한 자루를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우산을 받아들고 회사 문을 나서는 동안
도훈이 마침 사무실로 들어오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도훈이 제 옆에 다가와 가만히 손을 잡았습니다. 진아야, 괜찮아. 응, 괜찮아, 도훈아.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굽은 등이 빗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등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자리에 서 있었죠. 빗소리가 로비 안까지 잔잔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해외 박람회 출장이 잡힐 만큼 자리를 잡았고 직원도 어느새 40명이 넘었죠. 그 사이 시어머니의 소식은 도훈을 통해 띄엄띄엄 전해 들었습니다. 명품 옷가지와 가방은 모두 중고시장에 내다 팔았고 살던 아파트는 정리해 작은 단칸방으로 옮기셨다고요. 시아버님은 수술 뒤 다른 도시의 누님댁에서 요양 중이시라 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저 서로 떨어져 지내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회사 근처 작은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도훈과 민지 그리고 새로 들어온 직원 둘이 함께였죠. 식당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주방 쪽 설거지 자리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큰 함지박을 닫고 계신 분의 어깨선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그쪽으로 다가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두건을 쓰신 채였죠. 손에는 노란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장갑 위로도 거친 습진 자국이 비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수세미를 함지박에 떨어뜨렸죠. 진아야. 어머님. 도훈이 제 옆에 서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무장갑을 황급히 벗으며 두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점심 먹으러요. 어머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2달째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받아주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평탄했습니다. 예전에 그 째지는 호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잠시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다이아 반지가 끼워져 있던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점심시간 끝나면 잠깐 차 한잔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되겠니? 네. 회사 1층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이 옆에서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어머니, 이따 봬요. 그래, 도훈아. 2시간 뒤 회사 1층 카페로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외투를 걸친 모습이었지만 머리카락 끝에는 아직도 음식 냄새가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한 잔 드세요. 고맙다, 진아야.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잔 너머로 시어머니의 눈가에 잔주름이 한층 깊어 보였죠. 어머님, 시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다. 저번 주에 누님 댁으로 전화드렸는데 직접 받으시더라. 통화하셨어요. 길게는 못했어. 그래도 끊지는 않으시더라. 시어머니가 입가에 옅은 웃음을 띄었습니다. 주름진 입꼬리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어머님, 친정에는요. 지난달에 평창에 다녀왔다. 저는 잔을 들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셨어요. 버스 타고 갔다. 너희 어머니 만나서 마당에서 2시간을 무릎 꿇고 있었어. 너희 아버지는 처음엔 얼굴도 안 보여주시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점심상 차려주시더라. 산나물에 된장찌개. 평생 그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그날 아침 명절상이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 그제야 알았어. 어머님, 진아야, 너희 부모님이 나 같은 사람 밥을 먹여주시더라. 내가 그동안 입에 담은 말이 얼마나 못된 말이었는지 그 밥 한 그릇이 다 알려주더라. 저는 잔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거 내가 뜬 거다. 보따리를 풀자 노란 실로 정성껏 뜬 수세미가 5장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코가 단정하게 잡혀 있었죠. 바쁠 때 부엌에서 쓰라고. 어머님, 받아만 다오. 그거면 된다. 저는 수세미 한 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까끌까끌한 실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어쩐지 명절 아침에 그 도라지 다발이 떠올랐습니다. 손끝에 흙이 묻은 채로 다듬던 어머니의 손, 그리고 지금 이 수세미를 뜬 시어머니의 거친 손이 어느 한 점에서 만나는 것 같았죠. 잘 쓸게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아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마주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전처럼 며느리 노릇을 다시 시작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마주하는 자리만은 이렇게 가끔 가질 수 있겠다 싶었죠. 그해 추석, 저는 도훈과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명절날 차가 막힌다는 도로를 일찍 빠져나와 점심 무렵에 친정 마당에 닿았죠.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까지 뛰어나오셨고 아버지는 트랙터 옆에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진아야, 사위 왔는가? 아버님, 저 왔어요. 도훈이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직접 띄운 청국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한 숟갈 떠먹어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장모님, 이거는 진짜 어디서도 못 먹는 맛이에요. 이서방, 많이 먹게. 진아야, 나 이거 한솥 더 끓여달라고 부탁드려도 돼. 한솥은 무슨. 마음껏 드셔, 도훈아. 저는 어머니 옆에 서서 산나물을 무쳤습니다. 들기름 향이 부엌 안을 가득 메우는 동안 마당에서는 아버지와 도훈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죠. 가을 햇살이 마당의 흙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그 마른 흙이 도시의 어떤 대리석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진아야, 잘 살아라. 엄마,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그래, 그러면 됐다.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등 너머로 어머니가 평생 일군 시간이 만져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손을 천박하다 비웃었지만 저는 그 손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이 평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그 모든 일을 이겨내게 했냐고요. 저는 화려한 말도 비싼 옷도 높은 학벌도 아니라 말합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 한 방울과 그 땀을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요. 얄팍한 우월감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진심은 결국 사람을 움직입니다. 회색빛 흙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흙은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납니다. 오늘도 저는 그 흙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단단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평생 서울 한복판에 살았다는 자부심 하나로 제 부모님의 굳은 살을 비웃었지만 결국 그 얄팍한 우월감이 시어머니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쓰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땀을 함부로 짓밟은 대가는 누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도 친정 마당의 회색빛 흙을 밟을 때마다 제 가슴이 가장 따뜻해집니다. 그 흙 위에서 자란 도라지 한 뿌리, 산나물 한 줌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얄팍한 잣대에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부디 자신을 단단하게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